예, 안녕하세요. 예, 저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윤봉길 의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폭탄을 던지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윤봉길 의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상하이에서 이렇게 폭탄을 던지시고 이렇게 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신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제가 뭐 특강이나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이봉창 의사를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봉길 의사하고 이봉창 의사는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만든 단체에 이렇게 가입을 하셨고, 두 분 다 이제 폭탄을 던지셨죠. 이봉창 의사는 천황에게, 일본 도쿄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지셨는데, 그 두 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솔직히 좀 약간 더 극적인 면은 이봉창 의사가 더 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삶은 너무나 반듯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부터 뭐 농촌 계몽운동에 나섰고, 굉장히 투철한 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하면은 보통 저런 상이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정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한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삶이구나. 마치 우리랑은 정말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또 중점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삶이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독립운동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거든요. 제가 물론 오늘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 주 뒤에 또 수업을 드리실 거니까 자세히 언급을 안 하는데, 그래서 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윤봉길 의사 이렇게 택한 이유는, 그렇다면 정말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의 그 어떤 젊은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이들이 배경이 정말 달라요. 윤봉길 의사도 다르고 이봉창 의사도 삶의 살아온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결말은 동일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과연 식민지에 살았던 그 정말 삶의 배경도 다르고, 젊었을 때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달랐는데, 그 두 분의 결론이 결국은 폭탄을 던지고 자기 한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식민지 시기 때 왜 젊은 그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초점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봉길 의사의 그 어떤 삶의 어떤 궤적을 쭉 한번 추적할 겁니다. 윤봉길 의사는 25세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그래서 그 짧은 생애의 그 어떤 과정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망명 이전, 중국 망명, 그 다음에 상해 의거, 그 다음에 순국, 그리고 그 일본에서 다시 해방, 광복 이후에 다시 그 유해가 돌아오시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오신 건데, 그 귀국,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당시에 우리나라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봉길 의사가 왜 중국으로 갔을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화평 윤씨 가문입니다. 예산에서 태어나셨고요. 물론 집안이 아주 부유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못 사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 지식인으로서 서당 훈장 선생님 역할도 하고 야학 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나름 그래도 지식인으로서 대우를 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이제 중국으로 망명할 때 그 첫째 아들이 3살이었고, 그 다음에 그 둘째는 이제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을 그러니까 정말 예쁜 시기잖아요, 애기들이.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왜 갔을까? 그리고 왜 죽음을 각오하고 폭탄을 던졌을까?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봉창, 그러니까 한인애국당 소속, 같은 한인애국당 소속의 이봉창 의사, 그리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았는데 왜 둘은 같은 결론을 택했을까? 그것이 과연 식민지 사회의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일부 우익
그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우익 역사가라든가 우익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봉창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윤봉길 의사의 그런 행동을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지금의 현재 테러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테러는 굉장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테러와 지금 현재 진짜 전 세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테러와 이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한 행동이 같은 것이냐 정말 같은 것이냐 테러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그 테러와 동일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과연 윤봉길 의사 그리고 그 이전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까지 이 의거가 과연 당시에 한국 독립운동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리고 제목에 이렇게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중국과 한국을 어떻게 이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남으로 출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1908년에 이렇게 태어나셨다가 1911년에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그래서 현재 태어나신 집은 광현당 이렇게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윤봉길 의사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이름은 아니고요. 이제 74년에 보수하면서 이런 이름을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3살 때죠. 이제 이사한 집은 저한당, 뭐 한국을 건져내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충청남도에서 다 이제 유적지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관은 파평입니다. 파평 눈씨는 굉장히 나름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에 속하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조선 시대 때 이르기까지 굉장히 어떤 유서 있는 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우의입니다. 그리고 호는 매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헌이라는 호는 이제 나중에 윤봉길 의사가 정말 그 존경했던 스승이 있는데요. 그 스승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8년에 이제 덕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여기는 이제 공립보통학교니까요. 이제 교장 선생님은 당연히 일본인 선생님이시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 위주의 교육보다 식민지니까요. 당연히 일본식의 교육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학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덕산 초등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는 광현당이라는 모습, 광현당.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한당. 그래서 이사를 하신 것이죠. 이제 동네에서 이사를 하신 거니까 예, 이렇게 저한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유적지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금 덕산초등학교인데요. 덕산초등학교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다녔던 초등학교니까 보통학교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매번 윤봉길 의사 상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보통 공립보통학교를 다니다가 결정적인 어떻게 좀 의식의 변화를 이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연도는 외울 필요 없는데 3.1운동 일어난 해는 조금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3.1운동을 계기로 굉장히 일본의 식민지 통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3.1운동은 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작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광화문 앞에서 큰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죠. 예, 그래서 그 3.1운동인데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운동 때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냐면 아이고 울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께서 있었던 그 지역은 3월 3일 날 이제 예산시내에서 큰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윤봉길 의사께서 계셨던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한 달 뒤인 한 4월 3일경에 이제 덕삼역 마을 한천시장에서 이제 크게 이제 3.1운동에 일어나는 거죠. 3.1운동은 이제 3월 1일 날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 3월 1일 날 서울과 이제 저쪽 지금의 북한 지방 그쪽의 도시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3월 1일에 일어났고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충청도의 이 덕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 4월 3일날 이제 크게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유목의사가 이제 보니까 이 일본 이 탄압이 이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과연 과연 이러한 일본의 어떤 탄압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것 어떤 시위나 이런 것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일본, 그리고 그런 일본인들이 위주로 교육하는 곳에서 내가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금 성숙하셨던 면을 보이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덕산 자신이 다니는 국립보통학교의 교내하는 교장 선생님도 일본인이고 어떤 한국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3.1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에 다니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덕산 보통학교를 자퇴를 결심하고 대신에 이제 한학을 수학하기로 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1년에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이제 나름 이름이 있으셨던 한학자였던 성주록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서당, 그 서당 이름이 오치서술인데요. 거기에 입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바로 이제 오치록이라는 분이시고요. 성주록이라는 분이시고요. 여기가 그 서당이 있었던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없어졌는데요. 없어졌는데 이 장소가 여기쯤일 것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그 기념사업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발견을 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한학을 수학하면서 한학을 수학하다 보면 한학자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고 그러다 보니까 신식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쉬운데 윤봉의사 같은 경우는 좀 그거를 굉장히 경계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가장 그러니까 신식 잡지, 그리고 일제시기 때 가장 많이 팔렸던 잡지,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잡지가 바로 이 개벽이라는 잡지인데요. 이걸 그렇게 많이 구독을 하셨답니다. 이 개벽이라는 잡지는 그러니까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의 후신이죠. 지금 천도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도교에서 발간하는 잡지였고요. 가장 일제시기 때 가장 유명했던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도교가 지금은 굉장히 그 위세가 좀 약하잖아요. 하지만 이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일제시기 때는 가장 유력한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천도교 신자입니다. 특히 민족대표 33인을 이끌었던 대표자가 손병희 선생님이죠. 천도교의 수장이셨죠. 그러니까 천도교는 일제시기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그때 그 한국인들을 계몽하고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이런 쪽으로 해서 앞장섰던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런 기관에서 발간했던 게 이 개벽이고요. 이 개벽을 끊임없이 이렇게 접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학문을 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 익숙하시죠? 요즘에 이제 조금 약간 어린 학생들이나 이렇게 막 대학교에서만 강의를 해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 표지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종이신문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신문을 보시면은 이 휘호가 정말 익숙하실 텐데 종이신문을 안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1920년에 이제 창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3.1운동 이후에 이제 너무 무단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 무단 통치의 특징은 언론, 집회, 결사 이거를 다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여지를 주는 정책을 펴거든요. 그걸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국 신문, 한국인이 발간하는 신문을 허용해 주죠. 그 전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문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윤봉길 의사는 특히 동아일보를 그렇게 구독을 하시면서 이제 많이 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하시면서도 개벽이라는 잡지와 동아일보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당시 사회상 그리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시고 어떤 거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1926년에 이제 개벽에 이런 시가 실렸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이제 동생이 있는데 윤남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회상을 한 거에 따르면 어느 날 형이 막 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막 울고 있던 거죠. 뭔가를 보고 막 울고 있는데 이상해가지고 굉장히 엄격했답니다.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엄격했다고 하는데 그런 엄격했던 형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책을 하나 보고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책이 보니까 개벽이었고요. 그 개벽에 이런 시가 실린 겁니다. 이상화의 시가 실렸는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그러니까 빼앗긴 들이라는 건 이제 한국, 이제 식민지 한국을 뜻하는 거고, 봄이라는 건 이제 새로운 희망,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독립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상화 시인이 이렇게 지은 건데 이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와닿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울고 있었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학을 수학하고 개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아일보 이런 것들을 통해 신학문을 접한과 동시에 역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책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 일본어를 되게 열심히 자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봉길 의사가 그때 당시 일제시기 때 출세의 지름길은 일본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젊은 분들 뭐 취업이나 이런 거 하려면 반드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순사가 되려고 해도 일본어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석이를 하려고 해도 일본어 잘하면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어 붐이 부는데 윤봉길 의사가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일본어를 한 건 아니시고요. 일본어를 이해해야, 그런 글을 이해해야 어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어로 자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일본어를 자습한 게 나중에 아주 큰 그 장점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에서요.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제 오치서숙을 수료를 하세요. 그래서 성주록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자기 서당을 수료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성적도 좋았답니다. 또 남달랐던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료 기념으로 이제 호를 이제 지어 주시는데 그 호가 바로 매헌입니다. 근데 이 매헌이라는 거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를 딴 건데요. 이제 매곡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주록 선생 본인의 호가 매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자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꼿꼿한 절기 이런 걸 상징하는 인물로 이제 성산문을 꼽으신 거죠. 그리고 성산문의 호가 매주컨입니다. 성산문은 선생님 아시죠? 사육신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그 세조가 이제 왕위를 이렇게 저 어린 조카의 걸 뺐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끝까지 저항하고 죽음으로써 저항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산문이죠. 그래서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성산문과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산문의 가장 절친이었던 분이 신숙주고요. 예. 그래서 신숙주 같은 경우는 세조 쪽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그 변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숙주나물 있지 않습니까? 숙주나물이 굉장히 많이 금방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숙주나물을 붙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뭐 신숙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이제 왕위를 이렇게 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요.
네, 신숙주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고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씩 해서 매헌이라는 이제 호를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매헌이라는 호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큰 단위의 이제 유교 단체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교 부식회라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김복한이란, 그러니까 당시에 김복한이라는 분은 충청도 그 일대에서 가장 유림에 어떻게 보면은 명망 있는 유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제자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중앙으로, 유교의 중앙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도를 받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윤목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당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서당을 차려서 아이들도 교육하고 이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목의사가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첫 번째 결정적인 계기는 저 아까 말씀드렸던 3.1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학교를 좀 중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학을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신식 문물을 접하는 그런 잡지도 보시고 언어도 습득하시고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경종묘지 폄하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윤목의사 이제 그가 나름 글도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는 이제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좀 받으시는데 글씨를 아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많은 이런 편말 있지 않습니까? 이 편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저희 아버지가 내가 글자를 몰라가지고 우리 아버지 모르겠다, 묘소를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이름 좀 읽어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누구입니까? 그래서 딱 알려줬죠, 윤목의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 묘지 편말까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버지 편말을 알았지만 정작 아버지 무덤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편말이. 그리고 다른 사람, 더군다나 또 저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 무덤에 있는 편말까지 다 가져온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윤목의사가 이제 느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문지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몽을 해야겠구나. 이런 무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뭐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나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야학이죠. 이제 야학이라는 건 이제 밤에 이제 한글도 이제 가르치시고 역사도 가르치시고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지를 타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제 야학당을 개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교재도 직접 지으세요. 농민 독본이라는 걸 저술하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한테 또 글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명심보감을 이제 필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명심보감을 직접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농민 독본에는 내용이 이제 자주적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농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농민 독본과 명심보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거죠, 명심보감입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남의 동생한테 가르친 건데 굉장히 혹독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이란 분이 회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회상을 하셨대요. 진짜 어린 마음에 형이 이제 잠시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윤목의 의사가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가시지 않아요. 이렇게 딱 글 하나를 멋지게 남겨놓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알았을 때 그 동생이 남이가 순간적으로 난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하게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교재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무지를 깨우쳐야 된다, 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바로 농민독본인데, 농민독본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독본은 다양한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도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해 지도가 이렇게 있고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이 이제 농민독본입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떤 농민으로서의 자주성, 이런 것들, 평등, 이런 게 중요시되는 것, 농민이 주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봉의사 같은 경우 이때 나이가 불과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막 그럴 때 윤봉의 의사 같은 경우는 너무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뛰어나시니까, 솔직히 뛰어나시니까 윤봉의 의사만 얘기하면 이분은 나랑은 다른 사람 같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라는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고귀한 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윤봉의 의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봉의 의사는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릴 때 너무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윤봉의 의사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촌 부흥운동을 전개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더 이제 대단하신 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 계세요.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윤봉규 의사 같이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당시에 시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윤봉규 의사도 영향을 충분히 받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도 계시긴 합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야학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농촌 부흥운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러면서 농민회를 만들죠. 그러면서 농민회라는 건 이제 공동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촌을 부흥시키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는 건데, 대표 증산, 이거는 증산이라는 건 다 같이 해가지고 도와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공동구매라든가 공동전시, 단합,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고요. 순회제도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이게 저는 참 와닿은 게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축물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농촌은 삶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계 농민회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농민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으로 이제 가축을 기르게 하는 건데, 이제 농민들이 이제 없잖아요. 가축을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농민회에서 이제 가축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돼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분양해 줍니다. 농민들한테 분양해 주면 그 돼지를 열심히 기르겠죠. 그럼 그 돼지가 이제 새끼를 지겠죠.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 이제 그 새끼에 그리고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의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은 7은 농민이 갖고 3은 농민회 쪽에다가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새끼가 10마리 낳았으면 3마리를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농민회에서는 다시 그 3마리를 다시 다른 농민에게 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산된 거는 또 다시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협동조합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촌의 어떤 그런 부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층계라는 건데, 위층계라는 건 이제 어버이 봉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서 이제 이쪽 어르신께서 생신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화환도 보내고요, 축하금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거죠. 다 함께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래서 윤봉의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서 그 마을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끄니까 굉장히 그 명망이 높았다고 해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윤봉의 의사의 그 반듯함, 그리고 이런 그 위층계, 이런 효를 직접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명망이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인데요. 윤봉의 의사가 또 한 번 조금 이거 이대로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 농촌진흥운동, 농촌 농민들을 위한 이런 농촌 계몽운동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계기가 돼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토끼와 여우 사건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1929년에 이제 그 마을에 부흥원이라는 이제 건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계 농민이라든가 위층계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 건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생기고 거기서 야학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념으로, 건립 기념으로 야학을 배우는 아동들이 학예회를 한 겁니다. 근데 학예회를 하면은 연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극을 한 게 뭐냐면 토끼와 여우라는 연극이에요. 이제 그 대본을 이제 윤봉길 기사가 쓰신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이솝우화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차용한 건데 토끼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는데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싸운 겁니다. 이거를 이제 먹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니까 딱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반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여우가 이제 그걸 부탁한 거죠. 내가 잘 잘라줄게 반 정확하게. 그래서 잘라줬는데 이겁니다. 여우가 딱 잘랐는데 이쪽이 더 크네? 그러면은 이거 좀 작아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먹고 딱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또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차이가 나니까 이쪽을 또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먹어야 되는 거 이게 여우가 한 입 하고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여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일본을 상징한다.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는 애매하게 당하는 그 입장, 그러니까 식민지의 현실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알게 돼요. 덕산 주지에서 경찰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에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연극을 대본을 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많은 어떤 고초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봉 의사가 느끼는 거죠. 이건 마음대로 자유가 없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어떤 농촌 부흥운동의 또 하나의 또 그 계기로 또 이제 월진회라는 걸 이제 좀 그러니까 기존 거를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진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월진회라는 건 말 그대로 날로 나가자, 달마다 나가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진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야학, 문명퇴치, 그 다음에 강연회, 그래서 애국 사상, 그 다음에 공동경작, 그 다음에 축산, 그 다음에 순회제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건사업하고 체력 단련하자 이런 것들이 목표로 해서 이제 월진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월진회의 깃발입니다. 이게 윤봉길 그 기념사업회, 그러니까 윤봉길 기념관에 이게 아직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진회의 기가 있고요. 그래서 흰색은 백이민족, 세조청생은 삼천리 금수강산이고 뭐 무궁화 발전한다. 윤봉길 의사가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는 그 윤봉길 의사의 손녀 딸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이십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되셨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독립기념관 관장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그 증손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윤병호 의사의 아까 그 동생이 있었죠. 윤남이라고 있었죠. 윤남의 동생의 이제 증손자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우예요. 윤주빈이라고. 뮤지컬 배우하고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특히 제가 대학생들 강의할 때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는데 독립운동 하면은 되게 먼 시점 같거든요. 먼 시점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1920년대니까요.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불과 100년도. 그리고 당장 이제 이분들과 연구에 한 대, 1대를 거치거나 아니면 여러 2대 거친 분들이 다 현재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도 아직 남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시점이나 시간적인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 대학생들 분들한테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또 하나의 좀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 한 것이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으세요. 하지만 윤봉길 의사가 큰 생각을 하게 만든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가 쓴 일기에 광주 학생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광주 학생 운동은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한국인 학생들하고 그 다음 일본인 학생들하고 이렇게 부딪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나주역이죠. 나주역에서 이제 광주 중학 일본인 학생들이 이제 광주 여자 고부 한국인 학생들이죠. 이제 박기옥이라는 여기 있죠. 박기옥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놀린 거죠. 놀리고 희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 친척이었던 한국인 학생이 본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박준채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기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이제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 간에 이제 마찰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 학교 간의 사건으로 벌리는 거죠. 한국인 학교, 그 다음에 일본인 학교 간에 이제 또 마찰이 되는 거고, 이게 사건이 커지니까 당연히 일본 경찰들이 사건 조사를 해서 불러들이겠죠. 근데 굉장히 편파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본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광주를 거쳐가지고 전라도 일대 퍼지고 전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일 감정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민족 좌우합작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신간회에서 진상규명까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요. 전국적으로 펼쳐진 사건이니까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인원이 참가한 이제 민족운동 국내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접하신 거죠. 그래서 그 광주고고 민족 충돌 사건을 딱 듣고 나서 정말 끓는 피를 감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적으셨습니다. 이게 민족적인 이제 식민지 현실에서는 민족적인 차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실에서 내가 과연 농촌에서 있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계몽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학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광주 학생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야학에서 이제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정신, 투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중과 족을 위해서 정신과 체력을 가지고 그들처럼, 그러니까 그 광주 학생운동에 나왔던 학생들처럼 투쟁해야 된다. 그리고 웅장한 뜻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알려지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1920년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3.1운동이 막 무장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1920년대가 되면 뭐 어떤 여지를 주지만 뭐 이제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도 할 수 있고요. 언론도 아까 보시면 신문도 만들어줬고 잡지도 발간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심한 게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서 심한 것은 검열제도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검열이라는 거는 사전에 보고 아닌 거는 이제 색깔 칠해버린다든가 아예 빼버린다든가 뭐 독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XX표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특히 뭐 집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집회에 일본 이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입고 뒤에 와서 다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 집회는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학이나 이런 쪽 유무의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몇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주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고 부르는 거죠. 그 사상이 이상한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3주간 이제 감옥에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결단을 이제 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지는
어디로 가려고 하시냐면 상해로 가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해에는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그 상해로 갈 때쯤에는 굉장히 그 세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그 독립운동도 다양한 노선이 있습니다. 뭐 외교 노선이 있고, 실력 양성 노선도 있고, 무장투쟁 노선도 있고,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런 거에 기반한 사람들이 있고, 민족주의에 기반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같은 경우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회주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사 배울 때는 일제시기 할 때 사회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보면 학생들도 되게 오해를 할까봐 항상 말을 하는데, 일제시기 때 사회주의는요, 그러니까 일제주의 때 사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요, 우리나라 민족운동 있잖아요. 민족운동의 그 어떤 독립운동, 민족운동의 절반 이상을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는 어떤 특정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제시기 때 지식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주의 사상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독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루는 어떤 하나의 도움을 받는, 아니면 그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든 일제시기 때 사회주의 운동을 모르면, 언급을 안 하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자체를 완전 아주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모여 있었고, 이것이 분열이 됩니다. 결국 뭐 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죠. 대통령 위임 통치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분열이 되고, 국민대표회라는 게 열려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해요, 임시정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세가 약해져 있던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윤봉길 의사는 이제 상해에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갈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망명을 결정하시고, 어느 날 이제 딱 이런 글씨를 씁니다. 장부충구가 생불환이라는 글씨를 쓰고 이제 집을 나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장부가 집을 나가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걸 남기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는 열차에 오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기차를 타는 거죠. 예산 근처에서 기차를 타고, 장항선일 겁니다. 장항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경성 쪽으로 오고, 경성에서 다시 신의주 쪽으로 올라가는, 지금의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가시게 되는 것이죠. 1930년에 이제 3월 6일날 이제 유서를 남기고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망명을 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불편하셨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3살밖에 안 된 첫째 애가 자꾸 머리에 걸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지금 8살인데 3살 때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도 예뻤습니다. 그래서 전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도 사람이니까 계속 편지를 써요. 부모님께 가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애가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선천으로 이제 그 선천에서 체포됩니다. 왜 체포되냐면, 이제 편지를 쓰시는 거죠. 편지를 쓰시는데 열차에서 이제 일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어디가? 그러면은 일단은 망설인 거잖아요. 만주 거쳐서 상해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의심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더듬은 거예요. 더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수색을 하는 거죠. 수색을 했는데 편지가 나온 겁니다. 그 편지가 뭐였냐면, 어머니께 이제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가가지고 제가 가는 이유는 뭡니다. 제가 가서 한번 뜻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바로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처에서 체포돼서 한동안 굉장히 옥고를 치릅니다. 옥고를 치르다가 시간이 이제 지체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이제 여비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다행히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풀려날 수 있었고 이제 청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금도 없고 뭐 준비 기간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도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주변 그 지인들의 그 도움으로 이제 취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 취직하냐면 일본인 세탁소에 취직을 해요. 일본인 유명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성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를 또 좀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된 거죠. 참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인 세탁소에 취직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뜻대로 이제 상해로 가게 되는데 상해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세탁소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 일본인 세탁소 주인이 잡았답니다. 돈이 부족한 거야. 내가 돈 올려줄게. 아마 열심히 일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상해로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조계의 안공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3층에 거주를 하면서 어떤 중국 공장, 말총 모자 직공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친목회도 조직하시고 그리고 야채 장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상해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과 접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 이거 상해거든요. 중국 상해입니다. 와이탄이라고. 혹시 상해 예. 여기 가보셨겠지만 지금 모습이 이렇거든요. 예, 이렇습니다. 저것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상해라는 곳은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해가 이제 각국 조계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각국 조계지라는 거는 조계지는 거류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상해라는 곳이 중국의 영토지만 이제 각 그 나라들의 조계지는 그 나라 그 안에는 이제 치유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계양장을 기준으로 해서 면리까지가 이제 각국 이제 조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을 가보게 되면 그 짜장면 많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짜장면 거리 있으면 거기 가시다 보면 이제 큰 공자상 위로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유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그 계단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일본, 왼쪽은 청나라 조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쪽은 각국 조계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나라의 그 영토지만 그 조계지, 예를 들어서 일본 조계지다, 일본 거류지다 그러면 일본법이 통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국 이제 여러 서양의 나라들의 조계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와이탄 여기가 이렇게 서양 건물들이 여기가 중국인가 싶을 정도의 건물들이 있는 이유는 여기 상해가 서양 각국 조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생님도 들어보시겠지만 프랑스 조계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의 프랑스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조계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맨 처음에 상해로 이렇게 통합될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해라는 지역은 일단 한국과 멀잖아요. 한반도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이 살지가 않아요. 한국과 가장 가깝고 한국인들이 많은 지역은 당연히 압록강과 두만강 위쪽의 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북간도 지역인데 그리고 조금 더 해도 국경선을 접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쪽이고요. 연해주죠. 그런데 그쪽을 임시정부 중심지로 정하지 않고 상해로 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 임시정부를 통합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세력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관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각 상해라는 위치는 프랑스 조계지 옆에는 또 다른 나라의 조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교 활동을 하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두고 또 마찰이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마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상해로 이제 윤봉길 의사가 가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김구와 만납니다. 김구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1931년 7월에 김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상해로 가서 이제 김구 선생님과 만나는 거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듯한 성품이기 때문에 임시정부 그 요인들이 굉장히 예뻐했답니다. 좋아하고 믿음직스럽고. 근데 이봉창 의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백범했지에 노동자라고 일하는 윤봉길 군이 채소 시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한테 찾아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독립이라든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자신의 뜻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김구 선생님한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상해에 박스 호텔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캡슐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주 조그만 호텔 있지 않을까? 그런데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춘면이라는 이제 면인데 이제 가장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아침에 먹는 이제 그런 아침 식사 대용 그런 국수죠. 그런 것들도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이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의거를 하시기 전에 조금 대외적인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만보사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본 사람이죠. 일본이 칼로 쭉 찔러죠. 한국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어디에 칼을 또 이렇게 중국인들. 예,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1931년에 장춘에서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요. 만보산 지역에서 이제 보를 쌓는 거예요. 보라는 건 이제 저수지 같은 이런 거 농사 지을 때 쌓는 거죠. 그런데 그 수로를 파는 과정에서 동원된 사람이 한국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중국에서요.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보를 파는 과정에서 그 옆에 그 토지 경계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토지를 소유한 중국인들과 마찰이 있는 겁니다. 보파니까 침범한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건이 과대화돼가지고 너무나 과대화돼가지고 한국이 보도가 됩니다. 이게 조선총독부나 이런 데서 이게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 만보산 즉 중국 장춘 지역에서 보를 파던 한국인들이 중국 농민들과 마찰이 일어났고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흘려나왔고 그것이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농민 다수가 살성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건 허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뭡니까? 인천이나 서울이나 원산, 평양 등 여기는 중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중국 때려잡아라.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 내에서 100여 명의 중국인들이 살해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만보산 사건이고요. 중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항 감정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보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잠시 뒤에는 이제 또 이제 중국을 침략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져 가지고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감정을 굉장히 나쁘게 조작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만보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감정, 한국에 대한 감정은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먼저 중국 본토를 침범을 했다기보다는 만주 지역을 침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관할하고 있는 그 만주 철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작해요. 그러면서 파괴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이제 일본 군대를 파병하는 거죠. 파병해가지고 이제 만주 지역을 점령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게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은 일본 영토입니다. 당시에는 1931년 시점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죠. 그때 일본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만주를 침범해서 만든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빨간색, 아예 빨간색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연구합니다. 보통 식민지라고 하게 되고 보통 점령을 했으면 식민지를 만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식민 통치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지만 이거는 일본과 별개의 나라예요. 하지만 이건 괴뢰국가입니다. 일본의 완전한 협력을 하는,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괴뢰국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를 경영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 절감이, 식민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원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한국을 경영할 때 조선총독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다 못 마련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국이라는 것은 일본의 협력을 하는 국가를 만들면서도 나라 형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괴뢰국가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식민 통치의 어떤 새로운 형태다 이렇게 봐가지고 서양 많은 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주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도 만보사 사건 때문에 감정이 안 좋죠. 일본에 대한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중국을 침범해가지고 만주국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나쁠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봉창 의거가 일어납니다.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다음번에 또 수업을 하실 거니까요. 정말로 잘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1932년 1월 8일 때 이제 이봉창 의거가 일어납니다. 자, 31년 11월에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조직되거든요. 근데 이 한인애국단이라는 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완전히 침체돼 있잖아요.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인데 실제적으로 가입자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입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 1호 가입자가 바로 이봉창 의사가 되는 거고,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단 제1호 가입자로서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천황이 탄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봉창 의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봉창이라는 분은 우리 지금 보시면 윤봉기 의사는 정말 반듯해지셨잖아요. 정말로 투철한 의식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처음부터 폭탄 던지고 싶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철저하게 이봉창 의사의 이름은 기노시타 쇼조라고 불려요. 근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정말로 본인은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봉창 의사는 왜 일본으로 갔냐면요. 돈 벌려고 갔어요. 돈 벌려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의 집안이 조금 어려웠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일을 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생활형이 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생활을 잘하려면 일본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어나 생활 일본어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딱 들으면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구나, 일본인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일본어 발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이 잘 안 되고 돈을 많이 못 벌겠는 거예요.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어디로 가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일본인 거죠. 일자리가 창출된 거죠. 식민지 본국으로 가면. 그런데 마음대로 못 가요. 식민지 본국으로.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한국의 조선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조선인 식모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니까 자기 조카를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자신은 그 후견이 되면서 일본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일도 하고 일본어도 잘하시니까 취직도 금방 됐고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거 아는 순간 이제 월급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 각기병, 영양실조에 각기병까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구나. 내가 한국인이구나. 한국인이어서 돈도 적게 주구나. 그럼 나는 독립운동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아, 내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적게 받는구나. 그럼 난 더 완벽하게 일본인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름도 기노시타 쇼조로 바꾸고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었대요. 해외 나가시는 선생님들, 그 한국인들이 막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말도 못하고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왠지 그럼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감정이 좀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한국인의 이유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이봉창 의사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도와주는 건 한국인이라는 게 나타나는데요. 난 일본인인데 내가 그들을 왜 도와줘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낀 겁니다. 아, 나는 기노시타 쇼조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봉창이구나. 그러면서 상해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상해로 간 다음에 아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만났을 때 정말 임시정부 요인들이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봉창 의사는 다 경계했습니다. 스파이라는 거죠. 스파이라는 거죠. 절대 가까이면 안 닿는 거죠. 근데 그 이봉창 의사의 그리고 이봉창 의사가 너무 허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막 야 임시정부 사람들 막 있으면서 와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나 일본에 있을 때 천황이 내 앞으로 지나갔어. 천황이 지나갔는데 내가 바로 맘만 먹습니다. 폭탄 던졌다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행동을 안 하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언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봉창 의사의 이제 진 면목을 알아본 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진실된 얘기를 하고 이제 한인 애국단체 1호 가입자로 이봉창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황 암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봉창 의사가 이제 선언문을 작성하죠. 그렇게 해서 자필 선언서가 되는 거고요. 천황에게 이제 폭탄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궁궐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제 폭탄을 던지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이제 술탄 한 발이 불발되고 그리고 한 발은 빗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누가 폭탄을 던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봉창 다른 사람 잡아가니까 이봉창 의사가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교수형을 집행당합니다. 자, 이게 그 사파 모습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봉창 의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지금 아까 그 만주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 반일갑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봉창 의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신문에서요. 중국 신문에서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국 일부나 돼서 이렇게 일어나게 던졌는데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뭡니까? 불행히도 겨우 부속차에서 그러니까 이 불행히도 겨우 이 용어가 드러내주는 게 있죠. 아쉽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제 야 이번에 천황이 지금 폭탄을 맞는 위험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외교 문제가 됩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요.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상해를 침범하게 되거든요. 상해를 침범해가지고 상해에 있던 중국군과 공격을 해가지고 상해를 점령해버리게 되는데 그거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계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해사변이라는 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932년하고 37년에 또 한 번 일어났는데 32년에 이게 뭐냐면 국제공동주의 주변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군이 그러니까 일본군이 정식으로 중국 상해로 진출할 수는 없어요. 군대를 파병할 수는 없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만주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주목하고 있어요. 일본이 중국 본토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 이게 중국 내에 일본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 이익관계를 갖고 있었던 서양 국가들도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주국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굉장히 해외 언론이 이렇게 주목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부담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돌릴까? 만주에서 시각을 어디로 돌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해를 지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해에서
상해에서 이제 중국인들을 좀 매수하는 걸로 알려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한 중국인들이 일본 상해에 있던 일본 승려들을 구타를 해요. 그러면은 일본 자국민들이 중국인들한테 구타한다는 거잖아요. 구타 당하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일본인들이 또 막 시위를 하는 거죠.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막 이러면서 상해에 있던 일본들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럼 또 중국인들이 또 뭡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군이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상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너희들이 이봉창 의사 이거 같이 천황을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불행히도 겨우 이런 감정을 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일본인들 못 보여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침범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게 상해 사변입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상해를 어쨌거나 일본 중국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럼 이거가 굉장히 큰 성과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기념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기념식을 언제 할 거냐? 딱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 기념식을 천황이 태어난 생일을 기념해야 되니까 그걸 천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같이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게 1932년 4월 29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감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자 이제 그러면 상해사변의 승전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라면 당시에 상해 지역에 있었던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다 참여할 겁니다. 예, 그럼 이때가 기회인 거죠. 그렇죠? 이때가 기회에서 이제 작전을 감행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이거를 자원을 한 사람이 바로 임봉길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회상입니다. 임봉길이 김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채소 바구니를 메고 이렇게 홍구 방면으로 다닌 거는 다 뜻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봉창 의사, 동경사건이라는 건 천황 일본에게 이봉창 의사 이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은혜는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러면서 이제 이 뜻을 받아들인 이제 김구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임시정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죠. 4월 26일 날 국무회의를 소집합니다. 29일 날이 이제 날짜니까 3일 전에 그 임시정부 이사들을 다 모으죠. 그러면서 29일에 임봉길이 폭탄을 던질 거다. 준비하고 있다. 피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인들을 알아야죠. 그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월 27일 날 거사 이제 29일 날이 거사니까요. 3일 전이죠. 이제 흥커구 공원 이제 거사가 일어나 지금의 흥커구 공원은 상해 노신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공원이죠. 노신은 기능공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는 것을 알고 이제 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일 전에 답사를 하고 3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수류탄 들고 이 사진하고 김구와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사진이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먼저 그 전날 4월 26일 날 이제 한인애국단 가입 선언서를 작성하죠. 그러니까 나는 적성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적성으로서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건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 이걸 적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겠다. 4월 26일 날 선언하고 그 다음날 홍코공원을 답사를 하고 그리고 사진 3장을 찍습니다. 좀 슬픈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예. 그리고 이제 4월 28일 날 이제 거사 전날이잖아요. 이제 김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력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봉길 자신에 대한 소개서 이력서를 써달라고 하고 이제 유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임봉길 의사가 이제 자신의 자서로 양력을 씁니다. 그리고 김구를 기리는 것, 그 시 한 편을 쓰고 조국 여기 청년들한테 남기는 글과 두 아들한테 3살 아들하고 이제 배에 있었던 그 떠날 때
그 뱃속에 있었던 그 아들에게 시 한 편을 써서 김구에게 전하는데요. 이 두 아들한테 남기는 이 두 시가 굉장히 다 유명하죠. 조선 청년들에 남긴 시 한 편하고 아들에게 남기는 시 한 편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거고 이런 거죠.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그래서 모순과 담에게 해가지고 너희도 만일 피가 있으면 뭐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라. 그래서 이 전날 이제 이런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거사 당일이 되죠. 거사 당일이 되는데요. 거사 당일날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아침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시계를 교환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죠. 제가 어제 선언식 때 보니까 제 시계는 6원 주고 산 건데 선생님 거는 2원짜리니까 바꿉시다. 나는 시간만 보면 되니까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1시간만 쓰면 되니까 바꿉시다. 이렇게 하니까 김구가 선생님이 헤어지면서 이제 후유 이치라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참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또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두 시계예요. 두 시계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시계는 그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김구 선생님 걸 받잖아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시계는 서로 이제 윤봉길 의사의 시계는 이제 그 6원짜리 그거는 이제 김구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범 선생님의 그거는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교차되는 거고, 아까 사진 3장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사진이 이렇게 이 사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장으로 갑니다. 당일날 이제 식사를 마치고 식장으로 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도시락과 수통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선생님 아시겠지만 도시락 폭탄을 던진 건 아니거든요. 수통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근데 왜 그날 당일날 왜 도시락하고 수통을 가져가느냐? 그게 공지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할 사람은 도시락과 물을 지참할 것. 이게 그 공지사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락 폭탄과 수통을 가져가는데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제 일본인처럼 꾸미고 새벽에 이렇게 갔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검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강하게 이제 일본어를 하시니까 강하게 나 일본인인데 너희가 날 이렇게 막을 자격이 되냐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갔다고 하죠. 그래서 행사에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굉장히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조금 위치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에 이제 행사가 시작되는 거죠.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날씨가 되게 안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던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이제 11시 30분에 이제 일본 국가가 울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 모두 다 이제 막 국가 부를 때는 다 좀 부산하잖아요. 일어나고 그리고 국가 부르는데 다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를 부를 때 이제 군중들을 막 제치고 가면서 이제 수통 있죠? 수통을 따가지고 던진 겁니다. 자, 이때 이 폭탄, 윤봉길 의사가 썼던 폭탄이라고 하죠. 이 도시락 폭탄, 그리고 이게 수통 폭탄인데요. 이것은 이제 도시락 폭탄 같은 경우는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자결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결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최근에는 뭐 이게 자결용이 아니라 거사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자결용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수통이죠. 이 수통은 이제 매구 있잖아요. 이렇게 매구 가잖아요. 그래서 수통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마시지 때 이렇게 물통을 따라 이렇게 마시니까 조금 이상한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통을 가운데다가 던진 거고, 이 폭탄 같은 경우는 마련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봉창 의사 의거할 때 폭탄이 좀 불발탄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폭탄이나 이런 걸 좀 제작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거사가 준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폭탄의 무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준비한 사람이 김홍일 장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일본 외무성에서 이 폭탄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딱 해서 던지면은 지금 수류탄처럼 빵 터진 다음에 그 바로 타격도 주고 파편이 막 튀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편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세열 수류탄 지금의 이런 거와 비슷한 용도의 수류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위치가 이랬다고 합니다. 이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관총 부대, 기병대, 해군군 약 3천여 명의 일본 군사들이 이 주위에서 이렇게 사명하게 이렇게 경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군중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경비병들이 있고, 그 일본의 이제 국가를 부를 때 이제 윤명용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폭탄을 정확하게 요 치라가와하고 노무라 이 사람 두 사람을 향해가지고 던진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명용 의사가. 그러니까 이쪽 사람을 제치고 던진다는 그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엄청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몽희 의사의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성공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단상 모습이고요. 이렇게 서서 이제 국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상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영상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탄이 빵 터진 다음에 정말 그 소란한 상황을 다 보실 수가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폭탄이 터진 다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다 쓰러지고 있고 그 군중들이 웅성웅성 하는 모습이고요. 자, 폭탄이 터지면서 자 이제 시라카와 요시노리라는 그 일본 그 중추 그 인원이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 바로 사망합니다. 바로 그 얼마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해군 그 사령관이었던 노무라라는 사람은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 주재 일본공사는 시게메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리 절단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패망 조약 서명서를 쓰는 사람인데요. 즉 그러면 그 일본 패망의 그 어떤 조약서를 이렇게 쓰는 사람 일본을 대표해서 간다는 얘기는 외무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 다리를 지금 이렇게 저분이 보이시죠? 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의 그 어떤 의거는 일본 내에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굉장히 유력 인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 대한 그 감정은 엄청나게 나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윤봉길 의사가 바로 잡혀가는 모습인데요.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딱 터뜨린 다음에 바로 체포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경찰이나 일본 군이 체포되기 전에 폭탄 던진 다음에 주변에 일본 군중들이 바로 윤봉길 의사 잡아서 굿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모습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피를 흘리시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미 그래서 도시락 폭탄에 이렇게 집을 뭐 이런 여력도 없고 일본 군중에 의해서 엄청난 구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가 되시는 겁니다. 피 흘리시면 지금 가지고 그런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상해에서 폭탄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범인은 조선인이더라. 이렇게 일본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바로 체포되시잖아요. 그래서 상해 군법회의에서 살인미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사카로 이렇게 위수사령부로 형무소로 이감되고요. 그리고 이감되고 바로 한 달 이후에 바로 가나자와 위수구금소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게 그런데 일본 가나자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총살은 러일전쟁, 그러니까 1904년, 1905년, 러일전쟁이 1904년에서 5년에 일어나거든요. 그 군에 의한 이런 총살, 그리고 총살형은 러일전쟁 과정에서 2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 그런 다음에 윤봉길 의사를 집행한 게 최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개월 만에 사형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떤 그 윤봉길 의사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사형 집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자와 이 근처가 바로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나 이런 데다가 매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하치장, 그렇게 쓰레기도 버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곳 있죠. 거기다가 일단 파가지고 매장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무덤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가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표출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묘지 서쪽이 암장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일반인들이 막 지나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그 표지도 없고, 묘소라는 표지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쓰레기 하치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묻히신 거죠. 단기간에. 자, 이 사진이 굉장히 잘 알려진 사진이죠. 이렇게 십자가 틀에다가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보이시면 총살 당하시게 되는데 여기 관통을 하게 돼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귀국은 이제 해방 광복 이후가 됩니다. 1946년에 이제 유해봉황단 박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박열을 중심으로 해서 유해 발굴과 이제 봉헌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시정부 유해 발굴단이 이제 가나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유해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나자와 근처에 묻혔다는 거는 이제 신문 보도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팻말이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어 갔는데 당시에 이제 그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봉길 의사가 사형 집행되고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는 현지인이 말해준 거, 요 근처에 묻힌 걸로 생각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파보니까 이제 다른 곳을 막 하다가 못 발견했다가 파보니까 이제 그 형틀이 발견되고 형틀 자체 다 묻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해가 발굴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해가 이제 모셔온 거고,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었던 기봉창 의사, 그 다음에 백정기 의사 유해와 함께 이제 부산으로 이제 세 분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도회가 거행됐고요. 조계사, 지금의 현재 조계사에 안치되셨다가 지금 이제 효창공원 있지 않습니까? 효창공원에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신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유해 발굴단이 여기서 일본 거기 가나자와에서 이렇게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유해가 발굴될 때 이제 유해가 이제 보인다 이럴 때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를 모시고 이렇게 귀국하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귀국한 모습입니다. 네. 이제 서울로 오신 거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윤봉길 의사를 이제 순국을 기념하는 비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일본 그 가나자와 그쪽이 이제 비석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꼭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요즘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꼭 그 일본 내에서 극우 청년이 극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소녀상하고 윤봉길 의사상에다가 독도는 왜 다이다 이러면서 팻말을 이렇게 박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상해 노신공원 앞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는 이런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효창공원 안에 상의사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왼쪽부터 여기가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여기가 윤봉길 의사, 여기가 백정기 의사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묘소가 있고, 여기 하나는 묘소가 하나 또 있네요. 근데 여기는 이런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유해가 이쪽으로 오지 못했어요. 여기는 누구의 묘소로 하려고 했냐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름 없는 묘소가 되는 거죠. 안중근 의사의 묘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현재 이렇게 효창공원의 효창공원 324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김구기념관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김구선생의 묘소가 있죠. 예. 그래서 효창공원, 여기가 6호선일 겁니다. 그렇죠? 효창공원 여기요. 예, 여기가 여기에 이렇게 묘소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해 발굴이 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면 윤봉길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가지는 의의가 뭐냐? 그럼 이건 이봉창 의사의 의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왕보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반한 감정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딱 일어나니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호전이 되고, 특히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면서 중국 당시의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바꿉니다. 특히 당시에 국민당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장개석, 장제스가 되는 것이죠. 이 장제스는 이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조선인 한 명이 중국에 뭐 10,000명이 할 수 없는 뭐 10,000명이었나요? 뭐 몇천만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 말을 한 사료나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없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장개석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요. 실제적으로 장개석 일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개석이 본인 일기에서 옛사람이 말하길 국가의 원수와는 한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공적을 쌓고자 무력을 앞서 침략을 일삼는 이들, 이건 누굽니까? 침략을 일삼는 자들은 일본이죠. 이 사람들이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느냐? 뭐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까?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 특히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바꿉니다.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함께하면서 일본의 공동의 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해방 이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윤종이라고 해서 윤봉길 선생님의 아들, 첫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윤남이 동생이죠. 이 동생이 해방 광복 이후에 장개석을 만납니다. 장개석을 만나고 장개석이 초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장개석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기념 윤봉길 의사 장렬 천추, 이렇게 직접 장개석이 적어요. 장렬한 그 얘기는 천년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장개석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한 굉장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임시정부의 이동입니다. 왜냐면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가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건 왜냐면 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일본이 중국을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도 계속 상해가 이제 일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동 과정에서도 국민당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민당 총장 장개석이 이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김구에게 뭐 물어봅니다. 뭐 그냥 되게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김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군관학교에 한국인들을 입교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허락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중앙육군학교에 한국 낙양분교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 광복군의 중추로서 나중에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에 제가 한국과 중국을 잇는 윤봉길 의사, 그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가 이제 낙양분교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시영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어떤 재정도 이끌어 가셨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국을 되찾고 조국당을 방해된 계기는 다 윤봉길 의사의 의사 덕분이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깊은 영문에 빠졌다.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 정서가 정말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독립운동의 방향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겨 있었는데 이것을 끌어올린 사람이 윤봉길 의사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어떤 그런 의거에 가지는 그런 그 뜻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드렸던 그 말씀. 그럼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 왜 중국을 망명을 했을까? 그리고 왜 죽음을 각오하고 폭탄을 던졌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이봉창 의사와의 그 달랐던 그 생활, 완전하게 달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왜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같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 일본 제국주의의 그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끼우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식민지에 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항거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들의 죽음이 바로 식민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문제인데, 지금 보셨겠지만 이봉창 의사가 했던 동경의거라든가 윤봉길 상하이 의사는 의거는 역사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지금 테러리스트들의 지금 테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9.11 사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특정한 어떤 그 목적은 있겠지만 어떤 대상을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그 뜻이 있는 거죠. 한국을 불법적으로 침략하고 당시 식민지적인 상황에 빠뜨리게 한, 그리고 그러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그 식민지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불특정 다수만을 모든 사람들의 테러를 하는 그 테러리스트의 행동과 같는 것이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